오세훈 한강버스가 사고가 있었는데 은폐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됐습니다. 국토위 소속 천준호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건태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고가 어떻게 있었다는 겁니까? 그 지난 10월 17일 그 8시 45분경인데요, 저녁. 네. 망원 선착장 부근에서 네. 한강버스가 운항을 하다가 네. 부표라는 게 있습니다. 부표, 뭐 저도 처음에 이거 뭐 작은 거 정도인 줄 알았는데 네. 높이가 한 2m 가까이 되고 무게는 한 5,100kg. 조그맣게 동동 떠 있는 게 아니네요. 예, 5,100kg 정도 되는 오. 철제물입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들이받은 겁니다. 충돌을 한 거죠. 충돌을 하고 나서 배가 멈춘 게 아니라 또 이걸 끌고 갔고 부표는 배 밑으로 이렇게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부표하고 배가 이렇게 쭉 긁히는 소리가 안에서 이제 들렸다고. 큰 사고네. 네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차 배를 멈추고 부표를 이제 꺼냈다고 이제 근데 하는데 이게 어떻게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시민의 제보가 예, 있었습니다. 사진 띄워서 부표가 구조물이 큰 거네. 저게 5톤짜리네. 5톤짜리입니다. 네. 저걸 어떻게 부딪혔지? 줬는데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고 보고서를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네. 그 운항사에서 서울시에 이제 보고한 내용이죠. 이제 네. 보고서에는 보면 부표의 그 등화가 이제 고장이 나서 불이 꺼져서 네, 발견을 못해서 충돌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나중에 또 저희가 다른 제보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에 부표의 등화는 정상 작동하고 있었다. 그럼 왜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고 자체도 은폐됐지만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사실은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된 상태여서 저희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에 이걸 이제 폭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들어와 있었는데도 부딪혔고 부딪힌 다음에도 계속 멈춘 게 아니라 밀고 들어가가지고 그렇습니다. 부표를 끌고 갔다. 네네. 이 부표가 뭐냐면 항로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근처로 가면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부표를 건드렸다는 건 항로를 이탈했다는 그런 의미도 같이. 근데 이 네. 고장을 숨겼다 또. 네. 네. 그래서 17일 날 저 사고가 있었는데 저희가 20일 날에도 국감이 있었고 국토위 국감, 23일에도 행안위 국감이 있었는데 국감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안전 문제를 지적했을 때 오세훈 시장이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 장고장은 있었지만 큰 고장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고 고장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해도 일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의도적인 은폐 의사가 있었다고 이제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그건 같고요. 사고고 고장도 여러 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고장은 언제 났어요? 그러니까 102호, 104호는 방향타 방향타. 고장이 있었고 마지막에 9월 28일 날 이제 운행 정지할 때는 103호하고 104호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무슨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 그러니까 고장이 102, 계속. 103, 104호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101호가 사고를 냈으니까 101호, 102호, 103호, 104호가 다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유출 신기하네. 진짜. 그 은폐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저 이야기가 이제 보고가 되고 서울시도 알려지고 하니까 네. 서울시 내부에서 외부에 유치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지침이 확인이 됐습니다. 내부에서.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어. 그래서 뭐 이런 과정 정황을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는 서울시가 이거 말고도 다른 사고도 혹시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좀 듭니다. 근데 한강버스 지금 재개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11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천준호 의원님이 이제 이 문제를 주도해서 지적을 하셨고 네. 국토위에서 이제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근데 서울시에서 그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어요. 근데 그 입장문 읽어보면 사고 원인이 뭔지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거야말로 이상한 거예요. 그러네요. 사고 원인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알고 있겠죠. 알고 있는데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초 보고서 운항사가 작성한 보고서에 그 부표에 불이 꺼졌다 고장 났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관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다른 제보에서 정상 작동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어저께 반박 성명을 내는데도 거기서 이야기를 못했고 나중에 다른 언론사에서 서울시 취재를 하니까 그 운항하시는 선장이 노안이 있으셔가지고 부표를 못 봤다. 노안이요? 노안은 가까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말이 일단 말씀처럼 안 맞고 그러면 노안 있는 사람이 그 배를 몰아도 되나? 예를 들면 이게 시력의 일정에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건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주요한 운전사가 있었고 또 교육 중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흘러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은 오락가락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이렇게 불안전한 상태에서 왜 다시 정식 운항을 재개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이
시간이 막 2시간, 3시간 걸린다. 이걸로 어떻게 출퇴근하냐. 처음에 이제 이거 대중교통이다. 출퇴근용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출퇴근용이 아니다. 대중교통 아니다. 이건 관광이지. 유람선 아니냐. 그랬더니 대중교통이 꼭 빨리 가야 하냐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제가 그게 가장 근본적인 의문인데 네. 유람선이잖아요. 보면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유람선이 출퇴근용으로 쓸 수가 없는 용도인데 왜 굳이 유람선을 대중교통이라고 계속 우기는 거죠? 그게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인데. 그분이 이제 어떤 외국에 나가서 영감을 얻고 이제 교통수단으로 이제 이걸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고 일을 이제 추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일을 해보면 해볼수록 이게 교통수단으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본인들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시범 운항을 해보니까 이게 사람들 관심은 좀 있거든요. 신기하니까 많이 사람들도 몰렸을 거고 이게 유람선으로는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물타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대중교통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대중교통으로서는 사실은 가능성은 많이 떨어졌고 그러면 유람선으로 약간 성격을 바꿔서 이렇게 하려고 유람선이라고 안 하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런던에 가서 리버버스를 탔어요. 네. 그걸 타고 나서 이제 발언이 이거 한강버스 검토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발언을 하고 그 한 2달쯤 후에 이게 추진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외국만 나가면 뭔가 이거 들어와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좋아 보이는 거 하나 예. 흉내내는 건가 그냥? 그래 이제 그 런던 출장 보고서에는 이 리버버스에 대해서는 주요 테마로 해서 다루지 않았는데 시장이 갔다 와 그때 그 현장에서 발언을 하고 구로 추진된 거 봐서는 시장이 이제 런던에 가서 리버버스를 보고 거기에 좀 필이 꽂힌 것 같아요. 그 이유 전뭘까요? 돈 문제는 없을까요? 지금 이제 제가 이번 서울시 국감 때 지적을 했는데 SH 공사하고 이크루즈라는 예. 회사가 51대 49억을 투자해서 예. 한강버스라는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SH 공사가 그 회사에 876억을 대여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크루저라는 회사가 49%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완벽한 민간 회사거든요. 예. 그 민간 회사에 SH 공사가 876억 원을 대여를 해주는데 담보가 없어요. 이야, 그러면 그 회사는 그 49% 지분도 갖고 800억도 대여받고 예. 완전 땡 잡은 거네. 그러니까 한강버스 주식회사 한강버스가 이 한강버스 사업을 하는데 총 투입된 그 빌린 돈, 출자금 다 합치면 2,755억인가 되는데 그 중에 공공 분야에서 조달된 돈이 68%예요. 그리고 이 크루즈가 투자하는 돈은 딱 49억. 그러니까 전체 퍼센트적으로 2.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크루즈는 딱 49% 확보하고 심지어 2.8%만 내고 49%를 확보한 거예요. 네. 심지어 서울시하고 한강버스 간에 협약서가 있거든요. 네. 그 협약서가 보면 운행 그 손실금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야, 이 크루즈는 그냥 완전 땡 잡은 거네 진짜. 그리고 이제 그 선착장이 있잖아요. 네. 선착장에 부대시설을 운영하잖아요. 네. 부대시설의 20년 운영권을 한강버스에 주거든요. 그러면 이럴 바에는 49억 그거 SH공사가 네. 더 투자해가지고 그렇지. 자기들이 하면 되지. 그냥 그냥. SH공사 100% 자회사를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주식회사 이크루즈를 끌어들여가지고 하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 회사 40억 받고 자기들은 800억 대여해주고 이 권한을 다 줬다고요, 그냥? 네. 그리고 이제 신한은행하고 우리은행에서 250억씩 주식회사 한강버스가 대출을 받거든요. 네. 대출을 받는데 이제 두 은행에서는 뭘 믿고 대출을 해주자 이런 상황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SH공사가 컴포트 레터라고 하는 것을 발행해 줍니다. 이 컴포트 레터는 뭐냐면 그 보증을 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상 보증을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증보다 정식 보증은 아닌데 거의 보증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공사가 나서주면 예. 은행이 대출해 주죠 그러면. 예컨대 이런 그 조항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주식회사 한강버스에 대해서 876억을 대여해 줬잖아요. 네. 근데 한강버스가
무슨 일이 발생해 가지고 재정 상황이 안 좋아지면 예. SH공사가 대여한 876억 원을 출자금으로 전환하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안 갚아도 되는 거네요. 예. 그런 약속을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해주니까 그걸 보고 두 은행이 합계 500억 원을 또 대출해 주고. 와, 나도 그런 것 좀 네. 받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야. 또 중요한 것 중에 이야. 하나가 말씀하셨지만 이제 부대 시설 운영권을 이제 줬다는 건데요. 예. 우리 한강 매점 많이 이용해 보셨잖아요. 장사 엄청 잘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한강변에 선착장을 만들고 그 부대 시설 운영하면 그게 엄청난 수익 시설이 됩니다. 사실은 배 운영 요금보다도 아마 거기서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돈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운영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생각보다는 크지 않아 보이는데 그런 권한을 이제 그 회사한테 줬다는 독점적으로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주목해서 봐야 이 크루즈와 오세훈 시장의 그 관계가 의심스럽네요. 아주 흥미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그 오세훈 시장은 이 크루즈 회사 좋으라고 그냥 막 퍼준 거네. 그러니까 지금 부대 시설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 운영하잖아요. 네. 그게 25곳이 있다고 23곳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나온 임대료가 1년에 180억 정도 든답니다. 근데 이제 사업이구나. 그걸 견주어 보면 지금 선착장에 새로운 부대 시설 운영하게 되면 상당한 수입이 예상돼요. 그러니까 이 크루즈, 그러니까 이 대중교통 실제 대중교통 역할도 못하지만 대중교통이라고 하고 이목 끌게 만들고 사람들 오게 만들어서 실제 돈은 딴 데서 버는 네. 그런 비즈니스인데 그러면 이 크루즈는 이게 아주 땅 짓고 헤엄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돈 좀 넣고 땅 지분도 짓고 헤엄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손실이 나도 서울시가 갚아줄 것이고 자기들이 잘못돼도 공사가 나와서 해결해주고 이거는 이 재무 구조를 이상하네. 살펴보다 보면 그러면 왜 이 크루즈를 투자자로 했는지 이 보통의 이제 관과 민이 이런 협약을 해서 뭔가를 할 때는 관은 허가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주고 돈이나 이런 건 다 민 쪽에서 민간에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거꾸로 돼 있어요. 이거 특혜네. 특기로 이거 보여지. 수사 대상이네 보니까. 그래서 국토위가 오세훈 시장을 배임으로 고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고발 좀 예정이 있습니다. 특혜로 보여지네요. 요 대목 가지고. 예. 그게 876억 대여, 그다음에 컴포트 레터 발행 담보가 이런도 없어요? 이론도 없습니다. 아니, 근데 오세훈 시장이 국감장에서 인정을 했어요. 담보가 있습니까? 물으니까 담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게다가 이 한강버스 103호, 104호는 그 업체가 배를 만들어 본 적 없는 업체였잖아요. 예, 신생업체라고 그럽니다. 게다가 진짜 이상한 이제 사업. 그렇기 때문에 그 배에 대한 시험 운행이 정말 중요했는데 이번에 원래 9월 17일 날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다가 열흘 만에 운항 중단을 하고 이제 무탑승 이제 무승객 시범 운행을 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범 운행 과정에서 있었던 이 고장이나 뭐 여러 가지 사고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이제 답이 없는 상태이고 그런 과정에 저희가 이번에 제보를 통해서 사고가 있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고요. 사고까지 있었구나. 네네. 제보를 하신 분이 서울시가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를 알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이렇게 좀 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은폐하고 가리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전에 세월호가 생각이 났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제보를 이제 하시게 된 건데 정말 이런 태도로 안전 문제를 이런 식으로 다루면 안 되거든요. 안전 문제는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서 대책도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요게 이제 조직 문화가 되면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또 은폐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됩니다. 한강버스는 굉장히 이상한 사업이네요. 이상한 사업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서울시에서 밝힌 그 반박 입장문을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거기에 피교육 선장과 교육 선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육 선장과 피교육 선장이 같이 타고 교육 선장이 피교육 선장을 교육시킨다는 그런 취지예요. 그런 뜻 같은데. 예. 그리고 언론에 난 것도 그 피교육 선장의 노안 미숙련 때문에 그것이 이슈가 됐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이상한 게 아니 그러면 선장으로 채용될 때는 굉장히 숙련된 사람일 텐데 거기 와서 배를 타서 지금 배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2m나 되는
부표가 앞에 있는데 네. 그것도 숙련된 교육선장이 옆에 타 있는데 어떻게 그걸 들이받을 수 있느냐. 그게 노안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오도나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102호하고 104호가 방향타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혹시 이 101호도 봤지만 방향타 때문에 고장 때문에 들이받은 거 아닌가. 단순 사고가 아니라 고장하고 연결된 거 네, 아니까. 그런 의혹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할 의혹이 들 수 있네요. 그리고 지난 국감 때 또 지적이 있었던 게 그 한강의 예인선이 지금 두 척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10톤 분량입니다. 예. 근데 이 한강버스는 169톤짜리거든요. 그 10톤 분량의 예인선으로 용량에 169톤을 끌고 갈 수 있냐 이렇게 질의가 있었는데 아무 문제 없다. 잘 끌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양안전공단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끌고는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갈 때 방향 조절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한강은 잘 아시면 다리가 많고 교각이 많지 않습니까? 그 그럼 사이를 부딪힐 수 이제 있겠네. 통과할 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운항은 가능하지만 배에 무리가 갈 수 있고 방향 조타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적을 해서 그런 부분들 너무 이제 부실하게 국감장에서 답변한 것이 다시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문제 없다고 답을 한 네네 거네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100톤급 이상 예인선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안전장치가 준비된 다음에 해도 되는데 그렇지. 너무 서두르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 순환구조대라고 하는 게 한강변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의도에도 있고 뭐 이렇게 뚝섬에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일정하게 한강의 사람들의 이용도나 이걸 봐서 그것을 배치를 했을 텐데 이게 유람선하고 달리 이 한강버스는 운항 노선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곡부터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마곡부터 운영이 시작되면 만약에 사고가 됐을 때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겁니다. 김포 순환 구조대가 있긴 한데 그건 아라오 그 백길 안에 있어서 구조하고 하러 오기도 너무 멀다. 골든 타임을 지키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의 한강에 운영되던 시스템하고는 다른 체계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네. 그러면 이걸 훨씬 충분하게 준비 과정을 갖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뮬레이션. 그 사이 어딘가에 사고 나가버리면 네, 너무 멀리. 네, 저기 보면 119 특수구조단 여의도 순환구조대가 있고 김포 소방 순환구조대가 있는데 네. 저 사이에 마곡 선착장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문제가 사고 났던 그 선착장이 같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요. 119 여의도 순환구조대가 출동하기에는 마곡까지는 너무 먼 거리라. 그리고 그래. 김포에서 나오기에는 관할도 서울 경기가 다르고 또 거기가 이제 관문을 통과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아라뱃길 안에 있기 때문에. 구조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골든 타임을 지키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에 저거는 대한 차로 달려도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함께 있는 상황. 저런 대비 없이 다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반대한다기보다는 네.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충분히 준비하고 예행 연습을 해서 해도 되거든요. 뭐가 급하다고 이거를 그렇게. 네.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그 이유를 진짜 모르겠습니다. 배 타고 출근하려고 하는 사람 약간 100만 명 있는 것도 아니고. 광기 같은 게 느껴집니다. 어떻게든 이것은 해내겠다. 추진해서 성과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좋게 말하면 추진 의지고 나쁘게 말하면 광기처럼 좀 보여지. 내일 모레 재개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도. 네, 11월 1일 날 개통한다는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시니까 좀 투명한 행정을 해야죠. 그러면 17일 날 사고가 났으면 사고 원인이 뭔지를 밝히고 또 시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원인에 대한 후속 대치를 했다. 이걸 투명하게 밝혀야죠. 납득하기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의 구조도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이렇게 서두르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숨기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다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네. 이상한 사업입니다. 자, 이상한 사업을 파헤치고 있는 천준호 이건태 의원이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강버스가 무탑승 시범 운행을 하던 지난 17일 한강버스 높이 2m, 중량 5,000kg의 철제 부표와 충돌했습니다. 충돌 후 부표를 넘어뜨리고 선체 하부로 끌고 들어간 채 운항을 계속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고 발생부터 사고 원인 모두 은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보고에는 야간 부표의 등화가 켜지지 않아 부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해 충돌했다고 되어 있으나 제보에 따르면 사고 당시 부표 등화는 정상 작동했다고 합니다. 제보에 의하면 서울시는 이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나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치하기는커녕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도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면 이는 명확한 법령 위반임과 동시에 서울시 사고대응 시스템에 심대한 결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는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되었다면 오세훈 시장이 작정하고 사고를 은폐한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면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을 파손한 경우 사업자는 지자체장과 해양경찰서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이 방향타 고장이나 선박 결함이었다면 이는 심각한 안전 문제로 정식 운항을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또한 부표가 아니라 수상 레저 활동 중인 시민을 덧쳤다면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잦은 고장 등으로 한 달간 무승객 시범 운항으로 운영됐던 한강버스는 다음 달 1일 운항을 재개합니다. 민주당은 운항 재개를 연기하고 사고 경위와 진상을 낱낱이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오늘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나온 증언입니다. 계엄의 그날 밤 한 전 총리뿐 아니라 박 전 장관까지 서명을 챙겼다는 건 처음 나온 증언입니다. 계엄 직전 당시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CCTV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이어서 김혜리 기자입니다. 오늘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추가로 공개된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 CCTV 영상입니다. 계엄 선포 3, 4분 전인 10시 19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담화문을 챙겨 브리핑룸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나온 가운데 강 전 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화를 나누는 CCTV 장면도 공개됐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본인이 기억하는 걸 추론이라 말하는 것도 위증이 될 수 있다며 강 전 실장에게 박 전 장관과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강 전 실장은 국무회의를 하고 나면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서명할 것을 설득했다는 건 알려졌지만 법률가인 박 전 장관도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챙겼다는 건 처음 공개된 내용입니다. 강 전 실장은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한 전 총리가 서명을 했고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 폐기해달라고 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도 왜 이걸 자네가 가져왔나? 날짜가 지났는데 괜찮냐고 물으면서도 사후에 작성된 선포문에 서명은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에게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추궁했던 이 부장판사는 오늘도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상대로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했었는지 등을 직접 물은 겁니다. 피고인이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국무회의를 여는데 일부 국무위원들만 연락해서 여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에 추가로 진행할 증인신문을 위해 강희구 전 부속실장에게 외부와 접촉하지 말 것을 직접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중요한 재판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한덕수의 재판이 27일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진관 판사가 한덕수 재판 11월 중에 끝내겠다. 와, 지기현과는 너무 하늘과 땅 차이야. 와, 신속 재판. 예, 지기현의 반대말은 이진관.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저희 재판부는 11월 중에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다른 사건 진행과 관계없이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와, 정말 지기현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속도가 어느 정도 차이죠, 지금? 제가 찾아봤더니 한덕수 첫 공판이 9월 30일입니다. 9월 30일에 했는데 11월에 끝낸다는 겁니다. 예. 윤석열은요, 지기현이 하고 있죠? 4월 14일 첫 공판인데 4월인데 지금 예정이 12월이죠. 예정이 12월이야. 예. 진짜 지기현이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번에 이 11월 중에 끝내겠다는 것,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법률가 두 분은? 아니, 재판은 신속한 재판도 매우 중요한 가치죠. 더군다나 원래 이런 중요 사건은 신속하게 끝내는 게 맞는 것이고. 네. 방금도 얘기 나왔지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부에서 이렇게 스피디하게 결론을 내겠다고 하니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사실은 12월에 끝내겠다고 지기현 부장이 얘기는 했지만 끝나봐야 아는 거지. 그것도 맞습니다. 네. 그때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막상 한덕수 재판이 이제 결심을 하고 나면 더 비난의 그 폭이
그 넓어지고 높아질 거예요. 네. 직위원 재판부를 향해서 도대체 뭐 했냐 그동안. 그렇습니다. 재판을 어떻게 진행한 거냐. 네. 두 사람은요 차이가 날 게 없어요. 그렇지. 사건은 같은 내란 사건이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내란 수괴인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바로 그 밑에 있는 내란 방조 또는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였던 바로 밑에 있는 국무총리였다는 거. 네. 그리고 사건은 똑같은 내란 사건이야. 뭔 차이가 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재판의 진행이 그렇게 차이가 몇 배씩 날 일이 없거든요. 네. 진행의 차이가 나는 거죠. 네. 다만. 저는 네. 최근 뉴스 중에 이 뉴스가 제일 반갑고 제일 마음이 놓였던 게 뭐냐면 네. 이게 11월 중에 선고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뭐 저는 분명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뭐 100%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저는 처벌 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지기현이가 윤석열을 무죄로 선고할까봐 불안한 감이 있잖아 실제로. 그렇죠. 그렇게 하기에 더 부담스러워질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이게 지금 이진관 부장 재판은 불구속 아닙니까? 네. 불구속이 더 빨라요. 아, 그러네. 네, 구속 재판보다. 그러네 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수장 변경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죠. 예. 이거 사실관계 들어보니까 이거는 방조 갖고는 아니네. 그렇지. 중요임무 종사자네 하면서 네. 그런 거라든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재판장이 이제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재판장이 이제 그 보충 질문할 때 이제 증인 신문할 때 날카롭게 지적을 해서 그렇더라고요. 네, 증인의 어떤 그 솔직한 멘트, 실토를 갖다 이끌어내는 맞습니다. 네, 그게 진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판사의 모습이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사실 법원 출신으로 여기 나올 때마다 좀 죄송스럽고 창피했는데 네. 이진관 부장판사가 그나마 예. 조금 국민들께 위로도 좀 드리고 맞습니다. 안심도 조금 드렸지 않는가 싶고요. 근데 이제 걱정은 특검에서 이제 수사가 마치면 계속 기소를 하는데 그럼 이제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 조의대 사법부에서 2개 형사 합의 재판부를 또 늘린답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조의대 대법원장이 자기 말 잘 듣는 지기현 같은 사람을 또 꽂아 넣을까봐 그게 또 걱정이라 빨리 이진관 부장판사가 약속한 대로 11월 중에 변론 종결하고 12월 달에 선고를 하면 그게 이제 리딩 이제 그 케이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첫 번째 선고한 거. 그렇습니다. 그럼 그 흐름대로 따라가야 되는 그 흐름을 이진관 부장판사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또 생각이 고맙습니다. 듭니다. 근데 그 한덕수는 법리대로만 한다면 영원히 사회의 빛을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재판에서요.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그냥 아주 쐐기를 박는 증언을 냈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작년 12월 3일. 영상이 준비되어 있군요. 영상이. 영상 보겠습니다. 네. 증인이 이제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이제 피고인이 윤 대통령에게 뭐 기다려달라,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다려달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으셨다고 진술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 사실인가요? 네. 총리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피고인이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요거는 뭐 중요 임무 종사자 그냥 빼박. 아유 대통령 그 요건을 갖춰서 하셔야지. 안 그러면 실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제가 그 화장실 청소해봐서 알죠. 실패하고 큰일 납니다. 그렇죠. 요건 갖춥니다. 기다리세요. 이거거든요. 빼박. 네네 너무 멋있었어요. 네. 이렇게 날카롭게 질문을 해줘야 좀 이제 그 피고인의 변호인들도 긴장을 하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이진관의 반대말 지기현 판사의 재판정에 보면 뭐 이렇게 피고인 변호사들한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이따가 준비되어 그냥 있습니다. 와. 한번 영상을 진짜 뚜껑 날아갑니다. 그거 보면은. 네. 아무튼 한덕수는 이제 영원히 빈 못 봅니다. 요 정도 그냥 법리대로 한다면은 한덕수 뭐 유죄는 뭐 100%인데 형량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사실은 뭐 무기징역 정도가 무기징역? 적정하겠죠. 형량으로 보면. 형량으로 보면. 네. 그게 원래 이제 지금 법정에 보면 내란 수계는 이제
그 사실은 사형부터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1997년도에 지존파 사건의 피고인들을 사형 집행하고 그게 마지막 집행이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 28년 동안 사형 집행이 없어서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지금 법률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결론 비슷한데 수계는 뭐 법대로만 하면 사형이지. 사형의 법대로만 가능성이 하면. 있죠. 네. 집행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네. 의미를 담아서 사용을 아, 하죠. 그럼 그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렇죠. 네. 자, 한덕수는 이제 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고 박성재 잡아야 되거든요. 박성재 그렇죠. 박성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엄이 불법인지 잘 몰랐을 수 있을 가능성 때문에 구속이 안 됐거든요. 네. 박정호 나는 기억한다 영원히. 네. 박정호 판사 영원히 기억한다. 당분간 판사 출신 내 눈앞에 띄지 마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박성재가 계엄의 성격을 잘 알았을 정황만 보여주면 돼. 아, 네. 맞죠? 그렇죠. 그것만 우리는 얘기하면 돼. 다른 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 이제는. 네. 근데 박성재가 국무위원 가운데 대통령실에 제일 먼저 왔습니다. 네. 제일 먼저. 윤석열이가 제일 먼저 찾은 게 그렇죠. 박성재입니다. 제일 먼저 와서 윤석열하고 계엄에 대해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런 와중에 재판정에서 강의구 부속실장이 결정적 증언을 또 하나 했습니다. 오, 네. 예, 요게 지금 조명을 못 받고 있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 3, 4분 전인 작년 12월 3일 10시 19분 윤석열이 담화문을 챙겨서 브리핑으로 향하는 모습이 이제 CCTV 영상에 찍히잖아요. 네. 그런데 강의구 전 실장하고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둘이 막 대화를 나눠요. 네. 그 장면이 CCTV에 찍혔는데 그럼 강의구 전 부속실장하고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재판정에서. 법정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나면은 서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박성재가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빼박 아닌가? 빼박이죠. 이건 빼박이지. 네. 박성재가 이 계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다 책임졌다는 방증입니다. 그렇죠. 예. 서명을 받아야 한다. 요거 빼박이죠? 그렇습니다. 판사님? 네. 네. 요런 애를 풀어줬어요, 판사가. 네. 박정호 판사. 판사님. 웃지 마시고요. 이런 날도 오네. 난 너무 편하다 지금. 판사님 웃지 마시고요. 저는 네. 예, 사직을 오래전에 했습니다. 그건 내가 많이 써서 좀 다른 멘트를 좀 준비해 보세요. 네, 결정적 증언 나왔잖아. 법정 진술입니다. 네. 아니 정말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중에 내란 전담 영장 재판부를 먼저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싶을 정도로 맞습니다. 네. 지금 서울중앙 영장 전담 3명이 문제인데 이제 수원에서 다 따라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수원 3인방. 네. 근데 이제 수원에서 올라간 사람 중에 또 법원 행정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다 고리고리로 해서 다 연결이 되어서 어쨌건 이제 조이대가 눈을 찡긋하면 네. 그것이 전달돼가고 뭐 그런 구조죠. 네. 그다음에 서울중앙법원장도 대법원에서 그 재판연구관을 수석연구관, 선임연구관을 4년 동안 있었던 사람인데 다 그 조이대 밑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최욱이라 만약에 최욱이 조이대라면 곽수산을 거기다 보낸 거죠. 전 시킨 대로 다 하죠. 예. 시킨 대로 다 할 거 아니야. 네. 풀어줘야지. 그러니까 이제 12.3 내란을 내란이라고 못 부르고 계속 뭐 재판 중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아유 정말 너무 창피합니다. 진짜 예. 어지럽죠. 예. 창피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의원님 다행히 오늘 넥타이는 안 메고 오셨네요. 넥타이 했으면 제가 조금 더 강하게 들이댔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덕수, 박성재 끝. 더 이상 법리적으로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네. 어제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는 계엄 당일 한 전 총리뿐 아니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챙겼다는 증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다음 달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란 재판 가운데 한 전 총리의 1심 결과가 가장 먼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계엄 선포 3에서 4분 전인 10시 19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담화문을 챙겨 브리핑룸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열린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선 강희구 전 부속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화를 나누는 CCTV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강 전 실장에게 박 전 장관과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전 실장은 국무회의를 하고 나면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했던 거로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서명을 설득한 건 알려졌지만 박 전 장관도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챙긴 건 처음 나온 이야기입니다. 강 전 실장은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한 전 총리가 서명했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폐기해달라고 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심리를 다음 달에 마무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저희 재판부는 11월 중에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다른 사건 진행과 관계없이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러면 올해 안에도 선고가 가능해 한 전 총리의 1심 결과가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기현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 심리를 오는 12월에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자, 한덕수 재판을 다음 달 11월에 1심을 종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선고도 그럼 12월 올해 안에 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윤석열보다 빨리 난다는 거네. 11월 종결이면 보통 한 달 뒤에 선고하니까요. 뭐 많이 잡아도 2달. 그러니까 12월 아니면은 1월 달에 나오겠죠. 윤석열보다 훨씬 더 늦게 재판을 시작했는데 더 빨리 끝나는 거네 그럼. 그러니까 지기현 보고 있나? 그러니까 지기현 보고 약간 좀 떨고 있을 것 같아. 떤다기보다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물론 사실은 재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 사건 이렇게 재판 하는 이렇게 거. 해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한덕수 사건이 윤석열보다 뭐 증인 수는 좀 적고 뭐 그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 좌고우면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그러니까 뭔가 좀 하여튼 시원시원하고 이상하게 뭔가 기대되네. 막.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물론 뭐 선고를 봐야 되겠지만 물론, 이런 식으로 하면 최소한 국민들이 지기현이나 조희대를 보면서 느꼈던 그 불안한 감정, 내용을 떠나서 일단 뭐 선고 시기나 뭐 이런 절차를 보면서 느꼈던 그 불안한 감정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리고 중간에 지금 이진관 재판관이잖아요. 중간에 그 특검에다가 공소 사실을 좀 추가해라 이렇게 오히려 공소장 변경,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해라 그러니까 내란 방조가 아니고 중요무종사죄 혐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왜 기소를 안 했어? 이것도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이런 경우도 흔합니까? 예, 제법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렇죠. 사건 하다 보면 그러니까 뭐 이 죄도 우유를 하는 것보다 다른 죄도 우유를 하는 게 뭐 판사 입장에서 판단이 내려지기가 더 편할 경우도 있고 그리고 좀 그 검사가 그 사건의 요지를 잘못 파악하거나 법률 적용에 오해가 있는 경우에 이제 판사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권유를 하죠. 그러니까 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공소장 변경하고 근데 실무상으로는 제법 있긴 해요. 제법 있긴 한데 이 아주 많이 있다는 건 아니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좀 의미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변경한 거 보니까 방조죄는 보다도 그 중요임무 종사자가 형량이 훨씬 더 세더라고요. 이건 사형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가 내란죄가 세 종류가 있는데 내란 이제 우두머리 있고 중요임무 종사 있고 부하수행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지금 기소된 거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입니다. 원래 기소된 거. 이게 1번 범죄. 그리고 2번 범죄 이번에 추가하라고 한 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고요. 근데 이걸로 바꾸라고 한 게 아니고 추가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적 변경인가요? 선택적. 선택적.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내란 우두머리 방조도 유지되고 추가적으로 거기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들어온 건데 이 형량 법정형을 따져보자면 조금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상한만으로 보면은 내란 우두머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5년 이상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이고요.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원래는 사형 무기징역이었는데 여기 한번 감경이 들어가니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높고요. 훨씬 높죠. 상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사형이 있으니까 이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적으로 이제 추가하라고 했다는 것은 최하로는 5년부터 최대로는 이제 사형까지 최대한 넓게 잡아놓고 이제 자기들이 보겠다.
한 걸로 지금 최하루면 그러니까 내란 방조가 10년이니까 최하는 10년이고 최상은 중요임무종사에서 사형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0년 아니면 최저로 그럼 미니멈 10년이네 그러면은? 최저는 이제 내란 중요임무종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란 중요임무종사를 선택해서 판결을 하면 5년까지 가능한 거죠. 아, 최저는 그거로도 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일단 두 개 다 유지해 놓으라고 한 거고 결론적으로 판결을 할 땐 이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재판부가 그러니까 직연 재판부하고 좀 다르잖아요. 많이 적극적으로 하는 거 보니까는 그러니까 좀 기대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대가 그냥 기분상 기대가 아니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한덕수 같은 경우에 동영상이 나왔고 거기에 이제 그 주변에서 한덕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증언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제 기억에 3번째 재판인 것 같은데 언제까지 끝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이게 다른 사건 선고와 관계없이 언제까지 11월까지 우리가 사건을 끝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선 제가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내란이라는 이 행위에 대한 판단은 이 판사는 이미 끝나 있는 거예요. 내란이라고? 네. 이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다툼이 전혀 없었어요. 여기에 대한 다툼이 전혀 없이 이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대통령의 권한이다, 내란 뭐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다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그런 데에 대한 다툼이 전혀 없이 그날 한덕수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만 초점이 돼가지고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한덕수가 내란 방조가 됐건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됐건 간에 내란이어야 형성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이 재판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끝나 있다. 아니 그러면 내란의 판단. 그럼 그게 지금 윤석열이 지금 재판이 그것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재판이 아직 안 끝났는데 내란으로 단정을 그럼 했네 그러면은 이미 이쪽에서는 근데 사실 그쪽에서 재판을 질질 끌고 있는 거지. 이게 내란에 해당한다 안 한다라는 거는 사실 물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끝나 있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지금 사건 진행된 지 거의 2달 만에 굉장히 중범죄잖아요. 그리고 구속된 피의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신속하게 끝낼 수 있다는 거는 이미 거기에 대한 판단 끝나 있는 거예요. 이 재판부는. 원래 이 말은 사실 너무 당연한 말이긴 해요. 그렇죠. 다른 사건 진행과 관계없이 선고 가능하다. 원래 법원 독립돼서 재판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대로 판단하면 되긴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뭐 여기까지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이미 내란이라고 판단은 끝났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로 보는데 물론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우리는 무죄 막 이렇게 뒤통수를 치진 저는 그렇게는 절대 않으리라고 뭐 봅니다만은 아니, 만약에 이게 유죄라고 하면 그 정변 말대로 이게 내란죄라는 판단이 끝났다고 하면은 곧이어서 이제 그 뒤에 윤석열 선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윤석열 선고에도 이게 그럼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영향 줘요. 법적인 영향은 없고 근데 당연히 사실적으로 사실상 영향을 미칠 사실 상식적으로 여기서 내란이라고 해서 한덕수를 갖다 유죄를 했는데 윤석열 쪽에서 아니야 이거 내란 아니야 해버릴 수는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사실상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근데 물론 이제 직위원 재판장은 이제 그 본인의 캐릭터나 성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영향 안 받고 할 것 같은데 안 받을라나? 저는 영향 안 받고 내적으로 뭐 이런 건 있겠죠. 근데 아마 외견상 뭐 이렇게 뭔가 달라지거나 뭐 이런 거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보다는 더 다른 뭔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뭐 그랬으면은 애초에 그런 거 영향받고 이런 정상적인 판사였으면 이렇게 안 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한다고. 근데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근데 또 다른 재판부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향을 받을 것이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국민들 앞에 법원이 내놓는 최초의 판단이거든요. 헌재 이후에 이건 내란죄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은 일단은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부분은 있었어요. 일부는 또 자백을 했어요. 위증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부분 이제 빨리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CCTV가 나왔기 때문에 보통은 진한하게 증인 부르고 증거조사하면서 사실관계 갖고 누가 뭘 했네 마네 막 이걸 갖고 진한하게 다투는데 CCTV가 나와버리니까 사실은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만 남은 거라. 그리고 지금 그래서 좀 빨리 할 수 있어요. 한덕수 재판부 이렇게 변호사들 변호론 태도 같은 걸 보면 형식적 저항에 가까운 것 같아요. 형식적 저항. 이미 주요한 부분은 수사 단계에서 상당 부분 자백을 한 것 같아요. 보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판단이 될까 뭐 이런 부분에서 자기도 이제 살라고 저항은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보쳐주는 걸 봤을 때 약간 형식적 저항에 가깝고 예를 들어서 뭐 11월 내에 그 사건 판단 종결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사실은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재판부의 그런 발언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이미 예단을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재판하기 전에 하는 단계에서부터 지금 앞으로 어떤 증거가 나올 줄 알고 11월 달에 끝나겠다고 하네 이런 식으로 적극적 저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적극적 저항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 이 윤석열 변호인단과는 굉장히 태도가 다르다. 죄는 인정할 테니까 좀 깎아주소. 좀 거기에 가깝다고 저는. 한덕수답다 저는 역시. 그렇죠. 맞아요. 기름장. 진짜 한덕수답다. 기름장어. 세상이 바뀔 때마다 그냥 거기에 따라서 휙휙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싸게 해주소. 사실 내란 특검이 이런 부분 한덕수에 대해서 왜 구속영장 재청구를 안 하지? 이런 거에 의문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을 예측하고 한 거라고 하면 그냥 속전속결로 빨리 기소해가지고 빨리 판결을 먼저 받아서 이제 그 쐐기를 박아버린다. 이런 전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재판에서도 하여튼 한덕수 관련해서 불리한 증언들이 좀 관련된 증언들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불리한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에요. 그거 한번 좀 들어보시죠. 총리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 대통령께서 앉아 계셨고 총리님께서 옆에 서셔가지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피고인이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 계엄 요건을 갖춰야 된다. 국무위원들 더 불러야 된다. 한덕수가 그렇게 방언 논리를 그거로 폈었잖아요. 자기는 그래서 국무위원들 다 불러서 대통령을 윤석열을 좀 설득하려고 했다. 반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방언 논리를 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들어보면 뉘앙스가 그게 아닌데 보니까. 이거야말로 한덕수 그 관운의 진실, 총리를 두 번 할 수 있는 그 관운의 어떤 진실 키가 밝혀지는 순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셔야 더 잘 됩니다. 그렇죠. 그 예전에 나중에 이게 문제 되지 않는다. 전에 그 계엄 때 어떤 군인이 나와가지고 계엄 해제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그 박한수 참모총장이 그 말을 듣고 아니 이 사람아 일머리가 없어 어떻게든 일이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맞아. 이렇게 말했잖아요. 딱 윗사람이 원하는 그런 참모의 전형을 한덕수가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예스맨이지만 절대 노하지 않는 예스맨인데 심지어 일을 더 잘 되게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오는. 뭔가 윗사람에게야말로 가려운 데를 삭삭삭 긁어주는 그래야지 출세하는데. 그죠. 대통령님 이거 이렇게 하셔야 더 잘 됩니다. 이 사람 거길 막 송곳으로 찌르더라고. 막. 크게 출세하셨어. 그리고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열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자기의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했는데 되게 중요한 증언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윤석열이 국무위원을 찍어줬다 그랬거든요. 윤석열이 국무위원 처음에 4명만 불러달라고 했는데 한덕수 누가 10명 더 불러야 된다 그래갖고. 그렇죠. 윤석열이 찍어준 국무위원을 불렀다는 거는 윤석열의 의견에 찬동한다는 뜻이죠. 찍어준 사람만 불렀다는 거는 반대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피해서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오히려 먼저 오라고 한다든지 야 큰일 났으니까 너네들 빨리 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찍어준 사람 위주로 해서 오라고 했다는 거는 한덕수가 내심의 의사에서 이 계엄에 반대하지 않고 행위를 했다는 굉장히 명징한 증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주요 임무 정사 맞네. 주요 임무 정사일 수도 있고 이거는 저는 법적인 상상력을 좀 더해보자면 내란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까지는 내란 수계 방조로 의유를 하고 윤석열이 내란을 선포한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내란 주요 임무 정사래가 두 개의 죄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저는. 두 개. 근데 이제 입증 방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아무튼 한덕수의 행위는 윤석열 다음으로 중요한 행위였다는 것만큼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인 거죠.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정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덕수가 만약에 정말로 반대해서 계엄을 안 된다고 막으려고 했으면은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서 설득할 게 아니고 못 오게 막았어야지. 강수영 정족수를 강수영 변호사님이 하신 말인데, 정 변호사가 말한 게 아니었구나. 근데 또 국무총리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회의를 소집을 하는데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전 못합니다. 회의 소집을 못합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회의를 소집해서 반대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어찌 됐건 대통령이 회의를 주최하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게까지는 어려웠을까고 보는데 내부에서 보여지는 지금 양태로 봤을 때 우리가 영상으로 확인하고 윤석열이 찝어준 사람들 했던 거 그리고 이 개헌 관련 문건을 보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거 여러 가지 양태로 봤을 때 국무회의를 주재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한덕수의 행위 태양은 계엄에 동조하는 행위지 계엄을 반대하는 행위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한덕수가 또 아니요 말씀. 한덕수가 주대 내세우는 지금 계속 방어 논리 중에 하나가 자기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았다 헌재에서 나 총리 시절에 탄핵안 소추됐었지 않느냐 그거 헌재 가서 그 탄핵안 기각됐지 않느냐 난 죄 없어 지금 이거잖아요. 사실 그거 언뜻 들으면 그게 맞는 것도 아니요. 판사는 그 소리 들으면 보통 일반적인 재판에서 그런 소리 한 판사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저희 재판부에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 사건은 그 사건이고요. 이거는 몰라요. 저희는 그 사건 모릅니다. 이래요. 이미 깨졌어요. 그리고 문영배 전 재판관 나와가지고 CCTV 봤으면 인용했을 거다 이 말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한 건데 그 준비했잖아 우리가 또. 그 영상. 문영배 그 전원재 소장이 요즘 그러니까 좋은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분이 또 테니스도 잘 쳐갖고 다 이게 공통점이 여기 체육인들의 한덕수는 수영 체육인. 좀 말고. 하여튼 문영배 소장 얘기 한번 좀 들어보실까요? 그게 국무회의 하는 모습이에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기도 전에 의결 정족수도 차기도 전에 방송하러 가도 일어서니까 법무부장이 막잖아요. 만약에 국무회의 CCTV를 봤다면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기각 의견을 냈는데 제가 인용으로 바꿨을지 몰라요. 제가 인용으로 바꿨을지도 모른다고 그러잖아. 이미 끝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유일하게 다투는 건 고의예요. 고의. 이게 내란에 어떤 고의가 없었다. 그거는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반대했다. 말은 안 했어도 야 소극적으로라도 뭔가 좀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나는 고의가 없다라는 건데 그것도 이미 뭐 CCTV의 등장과 방금 수행실장의 증언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거의 이제 다 깨진 상황이어서 한덕수는 이제 제발 좀 중형만 좀 피해달라 이런 상황인 거고 사실 저도 지금 그게 관건이라고 보는 것이 유죄가 나올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형이죠. 다른 재판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도 지대한 영향을 줄 거예요. 여기서 양형을 이제 얼마나 세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법리적으로도 이거 좀 까다로운 이런 죄가 성립이 되냐 안 되냐 법리적인 그게 있어서 안전하게 가려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죄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범위가 너무 넓거든요. 사형부터 징역 5년까지. 아니 근데 이거는 한덕수한테는 강력한 사인일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그래서 양형부터 먼저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만약 한덕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뭐 징역 뭐 한 7년, 8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짜게 끊어주면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줄줄이 이 다른 재판에 또 영향을 이게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는 지금 하는 거 봐서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크게 저항도 안 하는 거 보면은 인정할 테니까 좀 싸게 좀 끊어주소 이 전략인 것 같기도 한데 좀 만약 예를 들어서 5년, 7년 이 정도 나오면은 다른 재판에도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약간 트럼프 협상론 같은 거잖아요. 이게 트럼프가 엄청 세게 그냥 빵 던져놓으면은 왠지 그거에서 절반 4분의 1로 깎여도 왠지 막 많이 깎인 것 같고 그런 건데 처음에 이게 뭐 별것도 아니게 탁 해버리면은 이 올리기가 좀 쉽지 않은 심리적으로. 근데 또 심리적으로 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인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덕수 입장에서는 내가 내란에 대해서 수사 잘하고 협조 잘하면 나는 잘하면 집행유예가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덕수 재판이 형이 가볍게 나오면 다른 공범들도 형이 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다른 공범들한테 나도 잘하면
형이 낮게 나올 수 있다라는 그게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다 풀면 그렇죠. 인정하면 예, 예. 그 노상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노상원도 결국은 내란 주요행위 종사자거든요. 이런 내란 주요행위 종사자들한테 나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 윤석열보다는 빨리 나올 수 있다. 누군가를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사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도 양단처럼 나눌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좀 차치해 두고라도 한덕수 같은 경우에 이 재판이 굉장히 앞으로에 벌어질 다른 사건들의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은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이 깎아주는 경우에는 정 변호사님 말씀대로 판결문이 중요해요. 거기에 그렇죠. 수사 협조를 왜, 했으니까 그렇죠. 왜? 깎아준다라는 게 명확하게 딱 들어가야 돼요. 얘는 이러이러했어. 이게 강조된다고 하면 다른 공범들, 뭐 특히 노상원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애들이 이제 희망을 갖고 한번 나도 물어볼까 할 수도 있겠죠. 가끔 실무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조사를 받던 애가 딴 사건을 풀어요. 딴 사건을 풀고 수사에 협조를 해요. 그러면 수사관들이나 검사가 이 사람은 이러이러하게 해서 다른 범죄를 처단할 수 있게 해주고 도움을 준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좀 관대하게 대해달라 이런 의견서 같은 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한덕수 같은 경우도 정말 저는 한덕수가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아는 게 많은 건 노상원이나 김건희지 한덕수가 그렇게 아는 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윤석열이 어떤 행위를 했고 김건희가 어떤 행위를 했고 노상원이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됐는지 이런 부분 주요한 골자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잘 밝혀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한테 조금 관대한 형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거 자체가 또 좋은 신호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플리바게닝을 넣은 거잖아요. 특검법. 사실은 그 플리바게닝이 들어가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론상 가능한 최하한의 형은 지금 1년 3개월입니다. 그렇죠. 하한이 5년인데 감경이 감경 수사협조 두 감경 번까지 한 번 있거든요. 해서 절반 까고 장량 감경 또 까면 그런데 저는 그건 반대일세. 아니 당연히 그렇게까지 그건 반대일세.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고. 아니 노상원 예를 들어서 노상원을 잡기 위해서 한덕수를 갖다가 뭐 1년 5개월만 살게 한다. 한덕수가 어쨌든 국무총리 입장에서 넘버 2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그 넘버 2가 그 불법적인 내란 사태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그리고 실패한 이후에 그 이후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정말 더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갖다가 자기는 모면해 보기 위해서였지만은 나라를 더 혼란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 전에도 막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다 그랬었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법정형이 5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는 그냥 이론상 최하 형량이 그렇다는 거 내란에 대해서 이렇게 주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그렇게까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게까지 나올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인 거죠. 이게 특검 입장에서는 윤석열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재판을 지금 이제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윤석열한테 중형이 선고되게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종사자들의 이 선고받는 선고형의 어떤 총량에 대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노상원이나 한덕수가 진짜 중요한 진술을 해줘가지고 얘네 때문에 윤석열을 말 그대로 사형까지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진짜 중요한 진술을 해줘가지고 정당 해산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뭐 예를 들면. 외교 무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황당한 의전 요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덴마크 방문 당시 여사 전용 접견실을 요구하는가 하면 프랑스에 방문했을 때는 반려견에 대한 의전까지 김건희 씨가 요구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퍼스트독 차량과 전담 직원을 지정해달라는 겁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문화재 사유화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김건희 씨가 국립고궁박물관의 수장고에도 출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세계 기록유산이 있는 곳으로 일반에 공개된 건 단 한 번뿐인데 김건희 씨는 출입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어떠한 허가 절차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독일, 덴마크 순방 또는 프랑스 반려견 의전 이런 거 이상한 뉴스들. 아이고, 저도 정말 이상한 거 하기 싫었어요. 영부인 접견실 반려견 그러니까 일단 반려견 시간 순으로 프랑스 순방 가는데 반려견을 위한 의전 차량 개가 타는 차를 따로 준비해달라는 건데 개차. 개를 같이 태울 수는 없었겠죠. 본인들 차량에 같이 태울 수는 없었을 테니까. 왜 못해요 개를?
걔가 코딱지만 한데. 이벤트 때만 필요했던 거죠. 정말 친자식처럼 필요해서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벤트 때만. 하여튼 예. 개 의전 차량 네. 그리고 개 의전 담당 직원. 예, 배치- 서기관급. 서기관급. 서기관. 진짜 이게 요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의교적으로. 네. 서기관급이야? 걔를. 서기관급이 엄청 높은데.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해외 공간 기준으로는 이제 우리 국내 서열하고는 조금 달라가지고 1등 서기관, 2등 서기관, 그래도 서기관이 하지만 만만치 않은 직급이죠. 예. 서기관도 걔를 모시기 위해서 외무고시 통과한 사람 아니야? 외무고시가 아니라 영사직을 통해서 오신 분들도 영사직을 서기관이긴 통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만 아무나 하는 직역이 아니고요. 근데 그런 직역을 골라서 그 급을 거기 담당하게 했다는 그냥 게 웃긴 거죠. 알바가 예, 개를 예. 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서기관을 요구했어요? 그렇죠. 찍어서. 뭐 근데- 요구했다기보다는 실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근데 김건희 윤석열 의전하는 것보다는 개 의전하고 싶겠다. 나 같으면 개 의전하겠다. 나 같으면 개 근데 의전하겠다. 김건희 의전보다 낫겠다. 근데 이게 말이 돼요? 근데 프랑스에만 요구했나? 아니면 밝혀진 게 프랑스 하나인가? 그래서 제가 언젠가 다른 자리에서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거기가 아니라 다른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서 근데 그분이 양쪽을 다 관여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나라가 헷갈렸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단 프랑스였을까, 프랑스만이었을까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만 개 의전을 요구했을 리가 있나? 근데 약간 컨셉은 맞긴 했죠. 예를 들어 동물 애호 컨셉을 계속 밀어붙이던 때여서 프랑스에 이제 동물 애호하고 개 브리짓 의전 바로도- 차량하고는 그렇죠. 그걸로 좀 컨셉이 맞아지니까 프랑스에 일단 요구한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정황들이 좀 있습니다. 옛날에 저 박근혜가 특별한 의전을 유리방하고 아니 거울방하고 변기 네. 관련된 그거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럼 근데 저기 전등 자기가 쓰는 전등하고 근데 그게 처음에는 어디 스위스인가 영국에서 영국 대사관에서만 발견됐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스위스 대사관도 다른 대사관도 다 손들고 우리 그거 창고에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죠. 그 뭡니까 거울 네. 거울이었던가? 거울방 거울로 그거를 아예 들고 다녔다고 하더라고. 거울방을 만들었다. 쓰는 저 뭐랄까 화장대가 따로 있었다고 해요. 예, 그 쓰는 조명과 아니 근데 그거는 자기를 위한 건데 이거는 개 의전 차량과 개 담당 지정 서기관을 두라고 하는 거는 대단한데.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얘기를 이제 저희가 제보를 받고 신원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이제 공식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장관이 확인을 해줬어요. 장관이? 예, 장관이 확인을 해줘서 이게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는데. 장관도 처음엔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는 표정 그렇죠. 나왔지 오전에 제가 않습니까? 질의를 했을 때는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 점심시간에 확인을 해봤더니 외교부를 패싱하고 바로 대통령실에서 그 프랑스 공간으로 요청한 사실이다. 그것도 더 웃긴 거예요. 외교부 패싱을 했다는 것도. 이게 사실 윤석열 초기부터 얘기가 나왔거든요. 외교부 패싱이 너무 잦아가지고 민간인 1호 탑승부터 시작해서 의전 실수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외교부 공무원들이 약간 자괴감을 느껴하고 있었는데 그런 공무원들의 제보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브리핑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영국의 왕족 이 버킹엄 궁에 개를 위한 방이 따로 있다. 코기방이라고. 거기에 개 침대 꼭 버드나무로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순은 식기, 그다음에 개 전담 시종, 개를 위한 차량. 어디서 봤네 그러면. 이게 이 뉴스가 2022년 9월에 나온 뉴스예요. 저기 왕실에 소문만 있다가 왕실에 근무했던 저 담당 시종이 폭로를 한 거야. 언론 인터뷰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2022년 9월에 그게 취임하고 넉 달 후잖아. 저 뉴스를 본 거야. 왕족이면 그럴 수 있지. 나도 왕족이니까 하고 똑같은 걸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8개월 후에 요구한 거니까. 똑같은 걸 요구한 거예요. 컨셉을 벤치마킹 했나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 더 한다면 대선 때 이제 그 공약집에도 집중적으로 이제 반려 산업에 대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해먹을 결심이 이제 곳곳에서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해외 순방할 때 동물을 동반하고 그랬을 때 확 그 주의가 환기되면서 관심이 증폭되잖아요. 그래서 반려 산업에 대한 부분. 그래서 어느 사람들이 연관돼 있나 그 부분도 사실은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쪽에 오케이. 아니 근데 반려견을 데려가면서 이런 의전을 요구한 것도 문제긴 하지만 그 방문국에도 큰 실례인 거예요. 이게 방역이 필요한 다 거고. 서럽죠. 예. 방문국에서 그리고 프랑스에 방역이 예외를 인정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건 민폐죠 사실은. 프랑스에서 다 서럽지. 그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아무도 대통령이나 영부인이나 들어간 적이 없는데 자기는 들어갔다. 그것도 한 번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남편하고 같이 갔다는 거 아니야. 나는 이거 수장고 물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소매치기 수법이야? 아니지. 자꾸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 사람은 자기가 왕족이라고 생각했다니까. 아니 근데 내가 근데 왜 조선 왕족들이 쓰던 거는 자기가 쓸 수가 있는 거야. 가져왔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날이 23년 3월 2일 목요일이었어요. 네. 수장고를 목요일에 갔대요. 그래서 뭐 그 하루에 3번인가 들어갔다는 거고 그다음에 23년 3월 5일 일요일에 침실에 들어갔어요. 침실. 그러면은 명성황후 시대된 공간. 3월 2일날 목요일날 갔고 일요일날 침실에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서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금토인 거잖아요. 왜 목요일날 수장고 가고 왜 일요일날 침실 가고 왜 이렇게 급하게 이때 연속해서 여기를 갔느냐. 그리고 첫날은 혼자 갔어요. 두 번째 날은 두 번째 날은 남편이랑 같이 가고. 그러니까 뭔가 사전 답사해가지고 뭔가 이제 보고 3월 2일이 메인인 것 같아.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왕족하고 연결하는데 이 시점에 나는 계엄과 관련된 구상을 했을 거라고. 이 시점에? 2023년에. 2023년에 계엄과 관련된 조치들 막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자기는 해보니까 좋은 거야. 처음에 막 의전 당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거 계속해야 되겠다.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은 계엄이지. 한쪽의 방향이고 또 한쪽의 방향은 무속에 심취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끊겼잖아. 조선 왕조의 시작 태조 고조부 신실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조선 왕조가 어디서 끝나요? 민비 시해와 함께 끝나는 거 아니에요. 조선 왕조의 시작과 끝 그 귀신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제가 조선 왕조를 잇겠습니다. 나는 그런 대화를 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어떤 가설도 어색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그리고 조선 왕조의 보물이 있는 거잖아. 수장고가 여기 보물이 있는 데야. 보물창고죠. 왕족이 쓰던 물건들 가서 본 거예요. 협박에 차보고. 나는 이 사람이 자기가 왕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선시대 왕들이 쓰던 물건 내가 인테리어로 가져간다든가 적당한 거 침대 맡에 놓는다든가 그런 발상을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그럼 훔쳐갔대 물건을? 훔쳐갔다기 이 양반이 훔쳐간 게 아니지. 내가 왕족이니까 그렇죠. 왕족이 마땅히 가져갈 수 있지 다시. 일지에 남기지 않았는데 남기지 않은 게 아니라 적지 말라고 분명히 했던 거예요. 적지 말라고. 그렇죠. 이거는 분명해. 야 적지 마. 이걸 분명히 해놓고 간 거야. 그래서 왕들이 쓰던 물건을 훑어보고 이거 가져갈까? 그러니까 남편하고 같이 가서 다시 한번 나 저거 줘. 그러니까 거기 귀신이 제법한 곳들이잖아. 말하자면 혼이 깃들었다든지 물건에 그런 물건 좀 골라서 자기 심신이나 거실에 걸어두려고 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나는 실제 가져왔을 수도 있어. 조그만 거라도. 한겨레 그 김한 기자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이메일로 그 제보를 받았다는 거죠. 당시에 어떤 중요한 물건이 반출이 됐는데. 그래? 김한 기자가 방송에서 한 얘기가 그런 봐봐 훔쳐갔잖아요. 제보를 내 말이 받았다. 맞네. 훔쳐간 게 그 양반 머릿속에 훔쳐간 게 아니에요. 네. 왕족이니까 당연히 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어쨌든 훔쳐간 거네. 그런 이메일을 받았는데 아직 검증은 못했다라는 걸 방송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좀 전에 노 변호사님 문제 제기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훔쳐간 것 같아. 3월 2일도 갑자기 얘기하고 옵니다. 그 얘기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이 사람이 알고 온 거죠. 보러 온 거죠. 그렇지. 그다음에 3월 5일도 갑자기 왔어요. 5일 날. 사전 통보 없이. 3월 6일 날 한일 배상 판결이 납니다. 우리 돈으로 우리가 배상하는 게 3월 6일 날 납니다. 3월 16일, 3월 17일 날 일본 총리를 만나러 가요. 부부가. 정상 일본 총리랑 회담을 하러 가요. 그러면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앞두고 또 배상 판결 등등을 앞두고 뭔가 중요한 그러니까 갖다 줄 거를. 김건희 씨가 무슨 역사 의식이 있을 리는 없고 문화재에 대한 소양 없어요. 그래서 관심도 별로 없었어. 자기가 왕족이니까 조선 왕족이 끝났는데 그 일본을 만나러 가는데 그 전에
그 귀신들 조선의 귀신들하고 얘기하고 왕의 귀신들하고 그다음에 어떤 물건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왕이 끊어졌던 조선 왕조를 잇는 자기가 왕족이야 이제 왕족이 될 사람인데 그러면은 귀신들하고 대화를 했다고 쳐봐. 귀신들하고 대화한다고 했잖아 평상시에 자기가 그 귀신하고 대화를 했는데 마지막 민비하고 대화를 했어. 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을 일으킨 태조의 고조부 신실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그 고조부께서 시작하신 거 제가 다시 있겠습니다. 대화를 했어. 그리고 나서 물건들 조선 왕족 수장고 거기 들어가서 물건들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가지고 뭐 촛대 같은 거 침실에 놓는다든가. 아니 선뜻 동의하기는 힘들지만 왜 이렇게 뭐가 동의하기 힘들어? 그럴듯하지? 김건희 씨 눈높이에서 부정하기 생각해야지. 힘들고. 김건희 씨 눈높이에서. 평소에 이러지 그러게요. 않아요. 저희 방송이. 네. 그런데 지금 이해 안 되는 예를 지금 아니 근데 메시절로 지금 왜냐면 날짜가 너무 다투게 쭉쭉쭉 나오잖아요. 2일, 3일, 그다음에 5일, 그다음에 뭐 6일, 16일, 17일 이게 쭈르륵 나와요. 아, 날짜 간의 연관성은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리고 생각은 예정되지 듭니다.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왔을 의전도 다 물리치고 갑자기 왔다. 그리고 일단 적지 봐봐. 않았다. 아니 그리고 간 장소의 순서를 보면 일단 보물이 잔뜩 있는 데를 들어가. 보물창고 먼저 갔어. 보물창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부끼리 들어가는 방에 딱 들어가. 그 보물이라는 게 뭐냐? 그 보물이라는 게 왕이 쓰던 물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쓰던 이 물건들을 가지고 이 침실에 들어가서 둘이 뭔가를 해. 그리고 뭐 하나 들고 와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민비 침실에 놓고 뭐 귀신과 대화하고 그치, 다시 바로 들어갔을 그거지. 수도 있어. 그리고 자기는 뭘 가져왔는지 내가 방문했는지 쓰지 말라 그래. 이걸 이제 숨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 총리 만나고 누구 만나고 해가지고 뭔가 자기는 이걸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영혼을 달래준다고. 뭐 그런 이 식의 사람은 영혼을 달래주고 싶은 거지. 그런 식의 김건희 씨 머리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김건희 씨는 정상이지. 이 혼을 달래주겠다. 일본의 그러니까 혼을 달래주겠다. 영적이 핵심이거든. 아 진짜로. 아니 직원들 중에 대통령실 직원에 역술인이 있잖아. 아, 난 그래서 김건희 씨를 꼭 접견하고 싶어. 내가 변호인 접견하고 자발적으로? 변호인 접견하고 싶어 진짜로. 날 만나주지 않을 것 같은데. 만나주지 않을 것 한번 같은데. 해볼까? 인정 안 하겠지. 근데 나를 궁금해할 수도 있잖아. 어이구. 이 무슨 태도야? 이 무슨 태도야? 수장 우리는 들어가본 적 없는 수장고 사진이 있어요. 그 야, 사진 우리 한번 아들하고 띄워보세요. 똑같은 태도가. 수장고 사진 띄워봐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건진을 좀 수사하는 게 그럼 건진을 사실관계 건진 그렇죠. 수장고가 저렇게 돼 있대. 우리는 네. 들어가본 적이 없는데. 온도, 습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 안에 예. 쭉 보는 거야. 물건 10분 동안이나 봤다고 하니까 가져갈 게 뭐가 있나 하고 쫙 봤을 거라고. 뭘 보고 아, 그 생각해서 침실은 어디 찍어놓고 그걸 보여달라고 왔을 것 침실은 어디 같은데. 있어? 침실. 침대는 어디 있어? 침대 사진이 없어. 아, 그래. 아예. 아예 없어. 아예 추가 사진 안 나와 지금? 네, 안 나왔어요. 아직? 아니 그 어자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침실 사진도 나한테 가져오라고 지금 어자 사진도 가져와. 어자 사진 없어 아직도? 어자에 앉는 사진. 아직도라니. 나 진짜 포렌식이 돈이 너무 많이 아니 들어. 20장 지금. 있다며 20장. 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갖고 와봐요. 손에는 안 들어왔고 있다는 것까지 있어요, 확인해. 있어. 그러면 돈을 주세요 좀. 마지막 그 열쇠를 여는 지금 포렌식 단계에 있어요. 그럼 거기서 100장도 나오겠다. 기대하겠습니다. 누구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 거라고 말하면 안 되지. 영업 비밀이니. 비밀이야? 저도 먹고 살아야죠. 아, 여튼 근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날짜 간의 상관성을 두고 그 의도를 추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걸 그리고 계엄하고 연결해서 그래, 생각해야 그게 돼요. 중요하다니까. 계엄까지? 아니, 그래야 돼.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일련의 흐름으로 먼저 전제 의식을 딱 깔아놓고 이게 성공하고 난 다음에 날짜를 받아가지고 이때 한 거야. 그치.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2022년에는 저기 궁이나 왕실 관심도 없고 얘기도 한 적이 없는데 2023년에 갑자기 모든 일이 다 해. 갑자기 3월 막 계속 찍어가고 분명히 왕실 보물창고를 들어가서 10분 동안 아무것도 못 본답니다. 그 걸려 있는 거 제대로 못 보는데 어떤 찍어서 갔다. 어떤 걸 보고 싶다 했을 그러니까 내용을 보러 간 게 아니라 그렇지. 자기가 들고 갈 물건이 뭐가 있나 그걸 나는 봤을 거라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여기를 들렸다가 명성황후 침소 시해 장소까지 들리고 그리고 몇 번 계속 가는데 이게 뭐 대통령 의전, 영부인 의전을 위해서 1년 전에 답사가는 게 어디 있어? 그건 말이 안 되고 뭔가를 지금 정해놓고 지금 타임라인대로 갔어. 김건희 머릿속에
자기가 왕족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2023년에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아니 우리가 이사 갈 때 날짜 같은 거 잘 안 맞으면 솥단지라도 갖고서 미리 갖다 놓잖아 그 집에다가. 그런 것도 그러면 있어요? 그 집에 있는 나 몰라. 이게 손 없는 날이 잘 못 가거나 길일에 가야 되는데 날이 안 맞으면요. 내 솥단지 같은 걸 들고서 그 집에 갖다 놔요. 실제 이사 못해도.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랬어. 내가 그러면 먼저 입주하는 거지, 그 먼저 물건이. 입주가 되는 거야. 내 물건이 거기에 딱 이렇게 머무르면서 이 사람들도 그랬을 수 있어요. 그렇지. 그것도 보통 물건이 아니라 왕의 물건. 그렇지 왕의 물건. 그래서 우리 둘이 여기서 융성하게 번성하는 이씨 조선이 600년이 됐잖아. 이제 새롭게 윤씨 자손들을 600년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직전에 왕조가 조선이잖아. 아니 고려 관련 고려 관련 장소에 갔다는 게 있나 봐봐. 없어요. 없어. 다 조선이야. 그 직전 왕조를 내가 잊겠다. 그래서 자기가 내 생각에는 이 물건이 되게 중요했을 것 같고 이 물건을 내 것도 갖다 놨을 것 같아. 여기서 가져오기도 하고 내 것도 갖다 놓고. 간단한 건 모르겠고. 그래서 부정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연결해가지고. 부적. 거기다 부적 넣고 온 그래, 거 아니냐고? 내 거는 부적이고 얘네 거는 이렇게 보물 같은 거 쓱. 지금 한겨레 김한 기자가 제보 받기를 김한 기자 내일 물어봐야 되겠다. 네네. 제보 받기를 거기서 뭔가를 가져갔다. 그래. 이제 반출됐다라고 반출됐다 하면서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그 직원들 사이에 아마 소문이 있었던 그래서 기록에 남기지 말라고 했다. 그거 왜 반출했겠냐 이거야. 거기다가 그걸 팔려고 한 것도 아니고. 김건희 이름은 넣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이걸 했는지는 흐리멍텅하게 해놓는다는 반출이 거고. 그렇게 쉬울 거예요. 어쨌든 모든 시나리오를 뭐 아니 대통령 다 분이 짜볼 수 상상을 있겠지만, 못하는데 대통령분이 네. 갖고 가겠다는데 누가 말려? 아니 그리고 이 당시에 내가 시스템이 그래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 당시에 통일 대통령에 대한 이게 통일교하고 이게 연결이 되게 많이 돼 있었대요. 그래서 내한테 제보가 지금 여러 개가 들어오는데 내가 이 제보들을 좀 섞어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하나가 이게 나올 것 같아. 통일 대통령이잖아요. 통일 대통령. 그때는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통일 대통령이라고 그게 왕족의 머릿속에 남북을 통일해서 다시 그래요. 바로 조선시대처럼 그게 있었대요. 조선시대처럼 완북을 통일한 대통령이 자기가 김건희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가 된다고 생각했어. 맞아. 김건희가 통일 대통령으로서 통일교로부터 뭔가를 받아가지고 그게 왕이야.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통일 대통령 윤석열 다음은 계엄을 통하고 그리고 북한을 쳐가지고 미국과 함께 그래서 북한을 쳐서 통일 대통령 김건희가 된다는 게 김건희의 그때 당시 주장이야. 맞아요. 오늘 너무 멀리 가는. 아니 김건희가 한 말이라니까. 아니 주 기자님하고 저거 좀 비슷한 게 선뜻 동의는 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럴싸하긴 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로 우리 다시 나를 봐봐봐. 다시 동의가 쉽게 될 거야. 통일 대통령 얘기 어디서 들었어요? 저는 제보를 받았다니까요. 제보? 통일교 쪽에서. 통일교 쪽에서 김건희 씨가 통일 대통령 얘기를 했다고. 통일 대통령을 만들어 주려고 서로 이게 의사 합의가 이루어졌다. 정치 공동체였죠, 거기야 뭐. 그래서 통일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김건희 씨가 했다고 내가 전해 들었어. 그러니까 다 똑같이 들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통일 대통령. 그게 되는 방법이 계엄이에요. 그리고 계엄 때 북한을 자극하고. 그래서 그 북한이 도발하면 미국과 함께 쳐부시고. 그럼 통일한 다음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실제 이제 특검에서 뭐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냐면요. 이 사람이 비상계엄을 언제부터 구상을 했을까를 그 최초 시점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거슬러가 보면 놀랍게도 이미 평상시 그런 거예요. 평상시. 그러니까 2023년 집권을 하고 뭐 했다 이거보다 그 이전부터의 마인드셋에 그렇게 자리 잡혀 있었다. 통일교 대통령에 대한 이론을 만든 거는 훨씬 그 전이었고 박근혜한테도 그 이론을 그대로 갖다 주고 그렇지. 통일 대박 통일 대통령 얘기를 한 이론적 토대는 통일교에서 만들어졌는데 김건희 씨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 통일 대통령. 그때는 통일교하고는 매우 밀착해 있던 상태였으니까. 돈도 받고 가방도 받고 다 받은 거 아니야. 그리고 통일교에 있는 어떤 의원이 있는데 그 의원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연결된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된 거죠. 괜히 수장고 한 게 아니고 다 연결된 것이다. 통일교 출신 의원이 있는데 그 의원하고 이렇게 뭔가 한 것 같아.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 특검 수사 대상이 되진 않겠지만 이 왕실 보물 창고 들어가서 뭘 했는지 그리고 특검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고 명성황후 시해 장소에서 뭘 했는지 이거는 명확하게 좀 밝힐 필요가 있는 거 정 안 되면 따로 띄어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특검 수사장이 돼야지. 해야지. 불법인데. 그것도 직권 남용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반출됐다면 더더군다나 범죄잖아. 그치.
지난 2023년 9월 김건희 여사가 경복궁 경회루를 방문한 사진이 공개된 가운데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사진 유포자를 특정했다며 적당히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정화 변호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유포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실 모 팀의 사진 담당이었던 직원이 업무상 찍어줬던 타인 보관의 경복궁 등의 사진들을 악의적으로 민주당과 진보 매체에 제공한다는 다수의 소식을 듣고 있다며 직접 목격자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인물의 형 되는 자가 진보 정치인과 밀접한 관계이고 사진 유포자의 인적사항까지 파악해두고 있다며 적당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상 입수한 과거 정권의 사진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것이 당신 개인의 삶에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지 잘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여사 측의 이 같은 반응을 두고 일각에서는 추가 사진 공개를 막기 위한 경고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게 다면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거든요. 김건희 씨가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공무상 비밀일 리가 없잖아요. 호성에 가깝다고 봐요. 지난 25일 유 변호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글은 현재는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김건희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요일에도 이거를 못 다뤘었는데 그 이후에 또 추가된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왕이 되고 싶었던 김건희. 김건희는 2023년 경복궁을 비공개로 찾아갔을 당시 국보인 근정전 내부에 슬리퍼 신고 들어가 사진이 공개가 됐죠. 그리고 알고 봤더니 임금이 앉는 어자에도 앉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조선시대 유적지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졌었죠. 저희가 금요일에 못 다뤘는데 윤석열, 김건희가 명성황후의 침실이자 시해 장소로 알려진 경복궁 곤영합에 단둘이 들어가 10분을 머물렀다는 사실 알려졌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기 뭐 문 잠겨 있었는데 김건희가 문 열어라 하면서 뭐 들어가고 했다는 거. 예, 방문했을 때 데리고 간 인원도 굉장히 소수였고 얘기해 주신 대로 가서 문이 닫혀있던 걸, 막 잠겨있는 걸 열어라 해가지고 윤석열과 김건희 단둘이만 저기서 10분가량 머물렀다. 단둘이. 네, 단둘이서. 아무도 들어오지 않고. 예, 그래서 참 뭐 의아하다. 뭐 했냐. 뭐 이런 이제 추측성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물레동에서는 아주 좀 저질스럽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10분 동안. 굉장히 로맨틱하게 추측을 하던데요. 네. 근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변호인이 적당히 하라고 또 분노를 표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윤석열 부부를 변호했었던 유정화 변호사가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적당히 해라. 윤석열 대통령실 모 팀의 사진 담당자가 김건희 여사 관련해 업무상 찍어뒀던 사진들을 악의적으로 민주당과 진보 매체에 제공한다는 다수의 소식을 들었다. 근데 여기 이제 뭐 어이없지. 어이없는 건 어이없는 대로 두더라도 이게 그 사실관계가 틀려가지고 이 사람 이제 법적인 고발 당하기 지금 직전에 처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실관계요? 요 사진을 전달한 사람이 대통령실 모 팀의 사진 담당자가 아닙니다. 밝혀졌죠? 몰라요? 네, 몰라요. 아니야. 누군데요? 그 김건희 전속 사진사. 전속 사진사가 이것을 유출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에서 지목당한 사람이 저 변호사 고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고소한다고. 나 아닌데 왜? 그 김건희 아주 그 유명한 사진들을 다 찍은 사람이 이거 유출한 거야. 그 캄보디아에 그 반사판 아이랑 그거. 그 다음에 저기 순천 여수 순천 갖고 뭐 여거 뒤에 요런 사진 찍은 사람. 그분이 최근에 그 대통령실 퇴사 브이로그 맞아. 그 난리 난 블로그 올려 난리 났었잖아요. 네.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가 또 대한민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신용환 부위원장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박진영 교수님도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거는 그 두 분이 말씀 주신 게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이 제보 한 언론에서 이제 단독해서 이데일리가 확정적으로 보도했는데. 네네. 신 YJ죠 그분이 네. 브이로그 찍은 분.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퇴사를 할 때 SD 카드를 다 포맷은 했고 그다음에 전달할 부분은 정지원 비서라고 있잖아요. 정지원 비서를 통해서 김건희에게 다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제가 체크된 걸로 보면 그렇습니다. 주변 인물들이 이제 해준 얘기는 정확히 그래서 그 사람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물론 일방적인 아직은 주장이겠죠. 그러니까 그 언론에서 한 게 맞을 수도 있고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김건희의 변호인 측이 주장한 사람 그 사람도 역시나 틀리는 얘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올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뭐냐면 포렌식을 했죠. 비서들 거 다. 유경옥, 정지원 다 포렌식을 했단 말이죠. 그런 속에서 섞여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디에서 정확히 유출됐을지 모르는데 굉장히 다양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3가지 루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김건희 씨 측 그 변호인 측에서 바로 특정을 해서 한 사람 특히 진보 진영의 형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딱 특정을 해서 지목을 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틀릴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그분이 지금 고소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 그거는 뭐 알아서들 하면 되고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게 왜 이렇게 그 문화재를 많이 찾았을까? 일단 첫 번째 오늘 또 이게 새롭게 나온 것도 있어. 맞아요. 그 고궁박물관. 그 수장고까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수장고. 예. 거기 막 문화재들 막 모아두는 곳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아주 다섯 보안 장치를 해제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소개를 좀 한번 해주세요. 23년 3월 2일 날 그 얘기해 주신 것처럼 조선 왕조 실록 등이 보관되어 있는 수장고가 이제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는데 23년 3월 2일 날 대통령실 문체비서관실에서 이 박물관에 김건희 여사 오늘 갈 거다. 당일 갑자기 통보를 하더니 김건희가 다른 동행인 없이 혼자 점심 전에 와가지고 1시간 가량 박물관에 머물렀다. 그리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5번 이상의 보안을 통과해야 접근할 수 있는 제2 수장고에 가가지고 딱 살펴보고. 뭐 뽀린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많아 진짜? 뭘 이렇게 들어가? 야 이거 가방 메고 갔대 안 메고 갔대? 그거 모르겠어요. 그거 확인해 임마 이 자식아. 라텍스 장갑 꼈는지 이런 거 가방 모르겠는데. 메고 모조품 거기다 놔두고 여기다 넣어갖고 나왔을까봐 내가 불안해. 모조품 놔두고. 그건 다 확인되죠 그래도. 대한민국 문화재인데. 아니야 기록도 안 남겼대. 자 여기서 공통점이 있잖아요. 루브르 박물관 최근에 딱 10분 만에 털렸죠. 10분이잖아요. 머문 시간이. 농담이지만. 아 이거 뭐야 불안하게. 날짜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월 5일 날 가서 용상에 뭐 앉고 뭐 한 날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3월 2일 날 간 거예요. 수장고에. 수장고는 3월 2일. 자 그러면 이들이 이제 적당히 해라라고 막 그냥 지금 마치 뭐 의기양양하게 득의양양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적당히 하라고 하면서 핑계를 댄 게 뭐냐면 외국 정상들이 오는데 어떤 일이 있을지를 몰라서 미리 점검을 다 한 거고 거기에 잠시 금거북이 이배용 씨 뭐 권고를 받아서 그냥 살짝 앉아봤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말도 안 되고요. 적당히 하라고 했는데 네. 적당히 하십시오. 수장고 간 거를 과연 뭐라고 그럼 외국 정상이 수장고에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말이 안 돼. 네. 그래서 수장고. 여기서 이제 그 날짜를 제가 잘 보시라고 말씀드린 게 네. 3월 5일 날 올 때는 윤석열 부부가 같이 온 거예요. 갑자기. 네. 3월 16일, 17일에 일본 총리를 만나러 방 2를 합니다. 뽀린 거 건넸나? 지금. 아니 정확하게 하세요. 진짜 불안해서 그래요. 건넸지. 그건 뭐 그러니까 일본을 가기 전에 뭔가 이들만의 의식이 있었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 저한테 이제 제보를 주는 분은 무속인 분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이걸 우리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 그쪽에 심취해 있는 사람은 그들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 두 단어를 얘기했어요. 점령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어요. 여기서 뭐를 점령하다는 뜻도 있을 수 있고 점과 영적인 영 한자로 보면
그래서 그런 거일 수 있다. 그걸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으로 해석하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뭐 다른 데는 뭐 어떤 무속적 의식 뭐 그것도 이상하긴 한데요. 네. 그래 뭐 100번 양보하면 그럴 수 있다고 쳐. 수장고는 의식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그거는 좀 의식하고는 관계없어요. 아니 그 무슨 무속의 의식을 수장고에서 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최욱 씨는 도굴꾼으로 나는 도굴 쪽으로 합니다. 나는 의심해요. 도굴 쪽으로. 가방을 메고 갔으면 진짜 나는 위태롭다고 봅니다. 가방에 부적을 넣어 갔을 수도 있어요. 부적을 넣어 가서 어떤 보물에 붙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심을 해보거든요. 방금 우리 이제 신용환 교수님 소개할 때 전문가라고 소개했을 때 처음에 이분이 문화재 전문가인가? 무속 전문가인가? 사실은 이제 정보라든가 이런 쪽의 전문가이신데 이걸 제가 나름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접근법을. 첫 번째, 김건희가 거기 간 이유 중에 하나, 내가 문화재 전문가다. 그렇게 해서 기존의 이 그 고수들이 모르는 문화재 접근법 나는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김건희가 그 문화재 반환 운동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갔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가 맞으려면 누군가한테 이거를 내가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비밀리에 갑니다. 일본에게만 자랑했을 수도 있어요. 일본에게 예. 예를 들면 사진 찍어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곽수산 씨 이야기처럼 좀 에로티시즘적 접근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저기 뭐야 윤석열하고 둘이 침실에 들어갔다 이렇게 했는데, 뭐 말이 안 근데 제일 의심 가는 건 무속이에요. 무속이요. 그러니까 그 우리 그 최욱 씨처럼 이걸 훔쳐갔느냐 모조품 옮겼느냐 이거보다 그 명성하고 침전에 가서 한번 뒤집어 봐야 돼. 뭐 부적 붙여놨을 수도 있고 수장고에 가서도 한번 뒤집어 봐야 돼. 과학수사대 보내야 돼요. 과학수사대. 그렇지, 과학수사대 보내야 돼. 과학수사대. 아니 근데 뭐 자꾸 저한테 좀 천박한 얘기 그만하라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김건희 씨 천박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김건희 씨 입에서 모조품이란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잖아. 모조품이란 단어가. 인생이 모조품인데. 인생이 모조품. 나는 이거 열어두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수장고에 전수조사해야 된다. 필요할 수 있죠. 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계속 전시를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가품 갖고 전시를 했니 마았니 논란도 꽤 있었는데 네. 본인에게 이걸 일정 기간 렌트를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제 질문을 했을 수 있어요, 공무원들한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실제로. 네. 그리고 좀 더 한 발짝 더 나가면 워낙 이제 특이한 사람이잖아요. 이걸 나한테 매각을 할 수 있느냐?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까지도 했을지도 모르겠다. 이거 좀 이상해 봐봐. 자, 여러분. 기사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수상해. 네. 2023년 3월 2일뿐 아니라 2023년 3월 2일에 간 거거든요. 혼자. 김건희 혼자. 네. 2023년 3월 2일뿐 아니고 그 사흘 뒤인 2023년 3월 5일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와 수장고를 보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박물관 직원은 수장고 열쇠를 가지러 갔고 그 사이 이들 부부는 경복궁으로 자리를 옮겨 결과적으로 수장고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시선 돌리기가 한번 있었던 거야. 시선 돌리기가 한번 있었다니까. 열쇠 가지러 가고 없지 지금. 야, 이거 이상하지 않아? 이 부분 저도 이상하더라고. 이 부분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 진짜? 열쇠를 가지러 간 사이에 다른 데로 옮겼어. 이상하지 않아? 나만 이상해? 저도 이상한데. 사전에 이미 열쇠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있으면서 열쇠 가지러 가라 그러고 중간에 열어서 빼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그 앞에서 뭘 뭐 이렇게 했을 수. 나는 아무튼 이상해. 두 번 다 약간 비정상적인 게 갑자기 연락하고 갑자기 3월 2일 날도 왔고 3월 5일 대통령하고 오는데도 갑자기 연락하고 갑자기 왔고 갑자기 하여튼 명성황후의 그 방도 이제 열어서 가서 10분 동안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3월 16, 17에 일본을 이제 가게 됐는데 하여튼 그 전에 명성황후 침실에 간 거는 이제 아마 그런 의식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능히 추정이 되는데 수장고 부분은 진짜 정말 이상하잖아요. 거봐 이상하잖아. 수장고는 김건희가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 근데 윤석열
나 가기 싫어. 막 하니까. 에이, 그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 10시까지 가지러 갔다는 것은 야 뭔가 시선 돌리기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시선 돌리기. 그리고 이 3월 5일 날 이렇게 막 그 방문하고 나서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3월 6일이 그 강제징용 관련해서 3자 변제안이 3월 6일 날 나와요. 야, 이거 뭐 선물 좀 이상해 그게 시기적으로도. 3월 2일 날 그 수장고에 들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건영궁에도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그 수장고에 이제 조선왕조 의궤를 비롯해서 당시의 왕실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의 기록이 남아 있는 거를 확인을 하고 그 확인한 내용으로 실제 뭔가를 하려고 그럼 거기로 갔던 게 아닌가. 그럴 수 있겠네. 네. 뭐 예를 들자면 뭐 조선통신사가 어떻게 했느냐 네, 이런 거 보고 내지는 일본에 뭐. 가서 총리 만나서 우리도 비슷한 행위를 한번 해보자. 이게 또 통일 대통령으로 김건희가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명성하고 침전에 가서 부적도 하나 붙여놓고. 그러니까 그 침전은 저는 진짜 과수세를 CIA에 보내야 돼요, 분명히 침전은 보내야 진짜.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김건희 특검은 이 관련 수사를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황성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세 사람이 있는 그 사진 좀 요 맨 왼쪽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또 네. 황성운. 네. 저 사람이 현재는 문체부 기조실장인데 현재 당시에는 대통령실 문화체육 비서관이었대. 그래서 저 사람을 이제 소환한다는 건데 이 사람 보통 렉이 아니더라. 왜요? 황성운이라는 사람은 모든 정부에서 다 일을 했어. 이명박 정부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 비서관 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문화체육 비서관 그리고 지금도 문체부 기조실장.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뭐 저도 정부에서 일을 했지만 이제 보통은 비서관을 마치면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그 위에 이제 수석이나 뭐 다르게 저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옷을 벗고 산하 기관 이런 데를 많이 가죠. 공사 사장이라든지 네. 문체부에도 이제 산하 기관이 29개인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를 이제 가는데 기조실장으로 갔다는 건 확실히 그 정부의 실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정말 굉장히 가깝게 뭔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번 정부 기조실장인데? 지금까지도 기조실장이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때는 문화체육 비서관이요. 비서관이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저희가 상층부 대통령님 바뀌고 일부 바뀌었지만 곳곳에 윤석열 김건희 관련돼서 그때 실세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그게 이제 검경에도 많이 있어서 이번에 또 인사 조치가 일부 있었잖아요. 이런 인사 후속 조치 이런 게 빨리 또 이루어져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부위원장님은 이제 가셔야 되니까 끝으로 하실 말씀. 그 건진 관련해서 건진이 이제 지금 싹 부인하다가 이제 갑자기 긍정을 하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경찰 검찰 그 이력서 이런 게 이제 최은수 씨 집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에 대해서 그거 자기는 그냥 운명을 봐주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그 주진우 기자가 오픈했었지만 자료화면 몇 개만 이렇게 봐주시면 그들이 제출한 이력서에 보시면 운명을 보려면 사실은 연어릴 씨와 커리어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상세하게 내용이 써져 있는데 심지어 그 어떤 내용에는 뭐까지 있냐면 이 사람을 기용하면 회장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회장님께 확실하게 기여를 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막 써져 있어요. 거기서 회장님은 최은수 씨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운명을 봐주는데 그런 내용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필요 없죠. 연어릴 씨하고 뭐 저 기본 커리어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지금 건진이 말하는 건 지금도 완전히 거짓말이다. 그리고 지금 와서 밝히는 거는 일부 찔끔찔끔씩. 제가 몇 차례 강조를 드렸지만 큰 집사가 누구냐 하면 저는 단연코 건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기존에 얘기했던 뭐 김예성 씨나 유경옥 씨 이런 분들은 작은 집사 또 유경옥 씨는 가까이 있는 집사 이렇게 보는 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겁니다. 하나씩 들킬 때마다 하고 건진이 그럼 지금 와서 왜 부느냐. 본인이 이제 형량이 어떻게 하면 줄어들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건 대충 나오잖아요. 자기는 단순 전달자. 여기에 조금 더 이거 진전이 되면 지금 포렌식하고 유경옥, 정지원 비서 이런 거 포렌식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이러다가 자기 자녀들 특히 그 딸이 이제 캠프에서도 일하고 딸과도 관여된 어떤 일들이 프로젝트가 의왕시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불똥이 튀겠구나. 라는 생각들. 그러면 막으려면 딱 하나죠. 이제 김건희 씨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 같다. 이제 딱 떠넘기고 자기 빠지고 이런 거죠. 저는 순수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럼 어찌됐든 간에 이제 건진 입에서 김건희에게 좀 불리한 내용은 좀 나올 수 있다고 봅니까? 조금씩 나올 때 나오는 게 먼저 선제적으로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꼬리가 밟힌 것만. 예. 왜냐하면 본인이 보호할 게 많아요. 퀸비코인 이런 의혹을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 본인이 뭐 어떻게 얼마만큼 세탁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반분권 띠지런 얘기 그렇지. 어떻게 됐다 아직도 자기 입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자기가 한마디만 하면 그건 진실이 바로 나오는 건데도 안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용환 부위원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